이를테면 이제 반란이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2012년에 이런 민주당과 이런 민노당이 지금의 이런 노선을 버리지 않고 집권이 된다 하면 이게 뭐냐? 이것은 좋은 말로 하면은 아주 최저 수준의 용어로 하면 남미화라고 하는 거죠. 남미화. 남미화라는 것은 그 개념 정의가 이랬어요. 남미에서 주로 일어나는 건데 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뭐 이런 데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거기는 노동조합이 세고 군대가 셉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쿠데타를 했다가 이게 정권 지탱을 오래 못해요. 그 다음에 민중혁명이 일어나요. 민중혁명이 일어났다가 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법치가 붕괴되어 버립니다. 요게 남미화예요. 좌우가 실력이 비슷해가지고. 그게 남미화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민주당, 민노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그게 전 국민의 50%를 대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한국이 엉망이라 하더라도. 그럼 또 오른쪽에서 들고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남미화로 간다. 그런데 남미에는 북한이 없어요. 한국은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이 있는 상태에서의 남미화는 뭐냐? 남한의 좌와 북한 김정일 정권이 손잡는 것이다. 그러면 남미화 다음 단계는 적화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적화는 굳이 전쟁을 안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다. 선거를 통해서 간첩 비슷한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적화로 가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유권자들이 많은데 간첩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러면은 뭐가 가능하냐. 한국 사회는 평화적 적화통일도 가능하다. 평화적 적화통일. 이게 기반이 약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몇 차례 있었어요. 1933년에 독일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이 독일에서 히틀러를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줬습니다. 히틀러한테.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줬어요. 히틀러가 쿠데타를 해서 정권 잡은 게 아닙니다. 선거를 통해서 독일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히틀러를 뽑아줬더니 히틀러가 전체주의를 해버렸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뒤에 아데라우 이후에 나라를 꾸려가면서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는 절대로 줘서는 안 된다 하는 소위 방어적 민주주의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도 나치 칭송하는 자들, 공산주의 추종하는 자들은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여러 개를 가지고 그 체제를 수호를 하면서 통일된 이후에도 독일에서는 아직도 공산당이 불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화가. 통일이 된 이후에도 독일에서는 아직도 국민 계령제를 공무기관은 비록 6개월 정도로 단축되었지만 국민 계령제를 유지를 해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민주주의가 될수록 정당은 어떤 특정한 집단을 대변하게 되고 이 NGO라는 자들은 가만히 보면은 자기들은 이해관계를 초월한다 하지만은 다 다른 꿍꿍이 속이 있고 환경단체는 무조건적인 개발 반대를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 또 국가의 전통을 수호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느 집단이냐? 국군밖에 없다. 군대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민 계명제를 통해서 37만 명 정도 되는 그 병력을 유지를 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국군이 이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바로 국민 계명제가. 유럽에서 여러 나라가 아직도 국민 계명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군대가 바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말로 하는 반란 상태가 총을 드는 내전으로 갈지도 모르는 이런 한국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역시 우리가 보루로서
생각해야 될 조직은 국군입니다. 국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제를 지키는데 우리가 가장 보호를 해야 될 조직이 있다면 국군입니다. 국군의 구성원에 문제가 많죠. 지난 햇볕 정책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군대만이 그래도 햇볕 정책의 좌익 선동에 가장 적게 오염됐습니다. 오염 안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적게 오염됐습니다. 우리 군대는 지난 60년 역사에서 4가지 역할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건설되기 전에 이미 국방경비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먼저 생기고 그 위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주춧돌이 된 거죠. 건국의 주춧돌, 건국의 초석이 됐습니다. 전쟁 때는 호국의 강성 역할을 했어요. 박정희 등장 이후에 근대화의 기관차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화가 진행되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이럴 때는 군대가 울타리가 돼가지고 민주화가 내전으로 가는 것, 민주화가 북한을 불러들이는 것을 막은 것이 우리 군대의 것입니다. 민주화의 울타리. 그래서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어요. 이게 우리 군대가 한 역할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통일을 뒷받침하는 통일 무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인류 국가가 되었을 때 강대국 사이에서 국익을 수호하고 국민 정신을 계속 이어가는 개성자로서의 국가 정체성의 개성자 내지 국가 정체성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이 국군에 있습니다. 국군 70만, 군대 70만은 아까 여론조사에도 나왔듯이 군대에 갔다 오면 일단 생각이 좋아진다, 애국적으로 된다, 정신을 차리게 된다 하는 것이 아까 여기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전쟁하지 않는 군대가 가장, 특히 한국과 같은 데서 주력해야 될 것은 정훈과 교육이죠. 정훈, 교육. 왜냐? 70만 재학생을 가진 군대다. 70만 재학생을 가진 군대고 매년 20만 명이, 요새는 한 30만 되겠군요. 30만이 졸업하고 30만이 들어온다. 요 사람들을 잘 교육하면은 정교조가 망쳐놓은 민노당과 민주당이 참여했는데 MBC가 망쳐놓은 젊은 사람들을 다소나마 바꿔놓을 수 있다. 그 바꿔놓는 역할을 군대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군대의 가치가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 우리나라 군대는 사회와 같이 엮여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바뀌면 그 바람이 군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군대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든 사병이 작전 중에도 전화를 하고 애인한테 전화하고, 사병들끼리는 김상병, 이병장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저씨. 그래서 아저씨 군대, 핸드폰 군대가 됐습니다. 또 전남 폭침 사건이 나니까 그 군대를 무자비하게 비판하는 언론, 정치권, 드디어 감사원이 군 작전을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을 감사하는 기관이에요. 감사원이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진행을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런 천안함 전후에 일어났던 군의 작전을 감사를 했습니다. 나는 이건 월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중간 발표라는 걸 했어요.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이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군이 허위 보고를 하고 반 잠수함물 셋대라고 인터뷰를 보고하도록 했고, 합참부장은 그날 술을 많이 마셨고 등등 아주 이 자극적인 걸 가지고 군을 난도질을 치고, 감사원은
몇 사람은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흘려보내고 조선일보 같은 데도 군법회의 넘겨야 된다는 이런 사설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